네가 이걸 왜 갖고 있어? 네가 누군데? 저는 찾으러 왔습니다. 44년 전 그날 밤 누가 제 아버지를 죽였는지 44년 동안 저는 살인자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장독대 뚜껑을 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죠. 오늘도 들키지 않았구나.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그렇게 44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무등산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품에서 신문 조각이 삐져나왔는데 그건 제가 평생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것과 똑같은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44년 동안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살인자가 지금도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명절마다 세배받던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믿음직하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무등산 자락에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산허리를 감싼 안개 사이로 작은 마을이 숨어 있습니다. 기와지붕 대신 슬레이트가 얹힌 집들, 담장 너머로 삐죽 고개를 내민 감나무들, 골목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그 마을 한복판에 낡은 흙집이 한 채 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흙집에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이른둘 먹은 정불래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섭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이 냄새를 맡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코끝에 구수한 냄새가 스며들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겠구나. 된장이 괜찮으면 집안도 괜찮다고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미신 같지만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3대째 내려온 습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말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이라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고 남의 일에 나서지 않지만 한 번 손을 대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고. 상을 치를 때 누구 집에 가야 하는지, 제사 음식은 어떻게 차려야 하는지, 마을 어른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물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44년 전 이야기. 그 얘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뭅니다. 눈빛이 서늘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물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입니다. 장독대를 덮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짓습니다. 누룽지 한 그릇. 예전처럼 솥에 불을 지피지 않습니다. 전기밥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지 오래됐습니다. 누룽지를 우려낸 물에 소금 한 꼬집. 그게 아침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밥상은 늘 간소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집을 나섭니다. 광주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마을 어귀 정류장까지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15분쯤 걸리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됐는데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도 버스를 탑니다. 병원 가는 날이 아니면 굳이 택시를 부르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시장에 도착합니다. 양동시장의 북적거림이 반갑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걷습니다. 파 한 단, 멸치 한 봉지, 늘 사는 것들입니다.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덤으로 마늘 몇 쪽을 쥐어줍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인사법입니다. 말을 아끼는 편이니까요. 약국에 들러 고혈압 약을 챙깁니다. 한 달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드셔야 한다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약이 없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약봉지를 장바구니에 넣고 약국을 나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무등산이 보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산.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죽은 뒤에도 있을 산입니다. 그 산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산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기고 있는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내려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80년대 가요입니다. 옛날 노래입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이고, 또 이 노래네 그때만 생각나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노래를 더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그날이 떠오르니까요. 그날 밤 무등산 자락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마당에 들어서면 늘 같은 풍경입니다. 마루 끝에 놓인 고무신, 처마 밑에 매달린 마른 고추, 그리고 안방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 부엌에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영정 앞에 올립니다. 매일 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벽장이 있습니다. 안방 구석, 오래된 장롱 뒤에 숨겨진 벽장입니다. 그 안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신문 조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44년 전의 날짜가 찍힌 신문입니다. 그걸 꺼내보지 않습니다. 꺼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아서입니다. 상자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은 이상합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아침부터 된장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시큼하고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무등산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묘한 바람입니다. 마당에 서서 그 바람을 맞습니다. 바람이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내라고,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바람이 말을 하냐고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쿵쿵거립니다. 예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느낌입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날로부터 44년이 흘렀습니다. 잘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산이 다 보고 있었던 걸까요? 무등산이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이 쑤십니다. 오늘따라 더 쑤십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마을회관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불례 어르신, 요 며칠 산에 이상한 사람 돌아댕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시면 신고하셔야 해요.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무등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쪽이 얼어붙습니다. 산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산에?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능선이 붉게 물듭니다. 마치 산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눈을 감습니다. 44년 전에 그날 밤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핏빛 노을 아래서 누군가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때 나이는 28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벽장 속 상자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안에 신문 조각이, 그 신문 조각에 적힌 이름들이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게 느껴집니다. 바깥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평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44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깨어나려 한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간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꿈이 사나웠습니다. 무등산을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업고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가는 꿈. 등에 업힌 사람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맑아집니다. 아침밥 대신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약초를 뜯으러 산에 오를 생각입니다. 봄이면 민들레, 가을이면 더덕.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오랜 습관입니다. 무등산 자락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산길로 접어듭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새소리만 들립니다. 휘파람새가 울고 멀리서 까치가 짖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걷습니다. 약초가 잘 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계곡 옆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은 새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조금 날카롭고 조금 불안합니다. 산짐승이 지나갔나 싶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으하, 희미한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뻔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산을 다닌 귀입니다. 계곡 쪽에서 들려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내려갑니다. 발이 미끄러지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신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무슨 일일까요? 누가 다쳤을까요? 그리고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남자입니다. 50대 중후반으로 보입니다. 옷이 산 사람답지 않게 단정합니다. 양복 바지에 셔츠, 구두까지 신고 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가슴 쪽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총상처럼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총상이라니, 이 산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이라니,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돌아서서 내려가고 싶습니다. 못 본 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자가 눈을 뜹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올려다봅니다. 여기서 뭐하고 쓰러져 있냐?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의 셔츠를 뜯어 지혈하려 합니다. 손이 피에 젖습니다. 따뜻한 피, 살아있는 사람의 피입니다. 손은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대로 손을 움직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입니다. 신문 조각입니다. 눈이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광주 실종자 미확인 제보 요청. 숨이 턱 막힙니다. 그건 평생 숨겨온 그 상자 속 신문 조각과 같은 지면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기사. 44년 전에 그 신문입니다. 왜 이 남자가 이걸 갖고 있는 걸까요? 남자가 흐릿한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할머니, 그 신문 버리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네가 이걸 왜 갖고 있어? 네가 누군데? 소리를 높이다가 스스로 놀랍니다. 산새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멎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저는 찾으러 왔습니다. 44년 전 그날 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눈이 뒤집힙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119를 누르려다 잠깐 멈춥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상이면 경찰이 올 것입니다. 경찰이 오면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었는지, 왜 총에 맞았는지, 그리고 이 남자가 갖고 있던 신문 조각, 그 신문 조각과의 관계.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신문 조각도 얼굴도 다 드러날 것입니다. 44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악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남자의 손이 소매를 붙잡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붙잡고 있습니다. 핏기 없는 손입니다. 식어가는 손입니다. 결국 결심합니다. 내가 네 살려는 줄게. 근데 네가 뭘 알고 왔는지부터 말해. 남자를 업습니다. 등에 지는 무게가 묵직합니다. 44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업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산길을 내려갑니다. 집까지는 멉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아프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등에 업힌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주위를 살핍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를 끌다시피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당을 지나 창고방으로 향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창고방입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남자를 눕히고 상처를 살핍니다. 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약초 달인 물과 거즈를 가져옵니다. 예전에 배운 대로 지혈을 합니다. 소독약을 뿌립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습니다. 전쟁통에도 살아남는 손이라고. 그 손이 오늘은 자꾸 떨립니다. 남자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됩니다. 피가 멈춘 것 같습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아직 모르니까요.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신문 조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창고방 문을 닫고 안방으로 돌아옵니다. 벽장 앞에 섭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벽장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장을 엽니다. 낡은 상자가 보입니다. 상자를 꺼냅니다. 뚜껑을 엽니다. 신문 조각이 있습니다. 남자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신문입니다. 두 신문 조각을 나란히 놓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지면, 하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퍼즐 조각처럼 맞물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44년입니다. 44년 동안 숨겨왔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창고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남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창고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지 않았던 공간 특유의 냄새입니다. 먼지가 햇살에 부유하고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농기구들이 녹슨 채 놓여 있습니다. 이 창고방에 들어올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립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핏기가 없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습니다. 부엌에서 떠온 물 한 컵을 입술에 대줍니다. 물이 입술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낮게 대답합니다. 조용히 해라. 마을 사람 귀 밝아.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총에 맞았다는 것, 병원이 아닌 낯선 곳에 누워있다는 것, 그리고 이 노인이 자신을 숨겨주고 있다는 것.
눈동자가 천천히 주위를 살핍니다. 낡은 농기구, 먼지 쌓인 선반, 그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남자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넌 누구냐? 남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립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기를 반복합니다. 기다립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44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몇 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잠시 후 남자가 입을 엽니다. 윤태식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눈썹이 꿈틀합니다. 서울이라는 말이 귀에 걸립니다. 서울? 무등산에 총 맞고 쓰러질 놈이 서울에서 왔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태식이라는 남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웃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입니다.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웃지도 못합니다. 저를 쏜 사람은 아직도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여기 근처라니. 그 말은 이 마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태식은 말을 이어갑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집니다. 그 사람 44년 전에도 사람을 죽였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44년 전이라는 말이 귀에 박힙니다. 모처럼 깊이 박힙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목소리가 떨립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태식은 그 떨림을 눈치챕니다.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입니다. 태식이 가슴 주머니에서 신문 조각을 꺼내려다 통증에 신음합니다.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신 손을 뻗어 꺼내줍니다. 누렇게 바른 신문 조각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종이입니다. 손에 닿자 손가락이 움찔합니다. 신문 조각의 가장자리에
붉은 잉크로 적힌 메모가 있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산으로 옮겼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피가 쫙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 글씨, 직접 쓴 글씨입니다. 44년 전 그날 밤 직접 적은 메모입니다. 당시에는 누군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조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신문 조각을 숨겼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들킬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저 글씨 내가 적은 건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왜 이 남자한테 있어? 내가 숨겨둔 건 아직 벽장 속에 있는데. 그럼 이건 뭐야? 같은 신문이 2장이었단 말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걸 어디서 얻었냐? 태식은 낮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지만 또렷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평생 숨어 살았어요.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떠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제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상처 때문에 말하는 것도 힘겨워 보입니다. 무등산 아래 한 할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눈을 감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정확히 가슴을 찌릅니다. 한 할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늙은이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진실. 44년 동안 숨겨온 진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나 하나 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눌러왔던가. 그때 내가 입을 열었으면 어땠을까? 진실을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이 사람 아버지도 평생 숨어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 사람도 총에 맞지 않았을 텐데.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자갈 밟는 소리입니다. 발소리가 마당으로 다가옵니다. 재빨리 태식의 입을 막고 문 쪽을 봅니다.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불례 아줌에 계신가요?
마을 이장 박기철의 목소리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간에 기철이 온 걸까요? 혹시 알고 온 걸까요? 태식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창고방을 나섭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습니다. 마당에 기철이 서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습니다.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몇 년 전부터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철을 믿음직하다고 합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마을 일에 열심이라고. 하지만 이 노인은 다릅니다. 기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기철의 눈을 볼 때마다 44년 전에 그 눈이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눈,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나던 눈. 왜 왔냐?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아침에 산에서 총소리 났단 소문이요. 혹시 봤어요? 태어난 척 입꼬리를 올립니다. 웃음처럼 보이지만 웃음이 아닙니다. 입꼬리만 기계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내가 귀도 눈도 어두운데 뭘 봐. 기철은 잠시 노인을 훑어봅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탐색하는 눈빛입니다. 표정, 손의 떨림, 목소리의 높낮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선을 견딥니다. 눈을 피하면 들킵니다. 그걸 압니다. 요새 이상한 사람 조심하쇼잉. 그 말을 남기고 기철이 돌아섭니다. 넓은 등이 보입니다. 그 등을 바라봅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기철이 마당을 나가 대문을 닫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지자 서둘러 창고방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자 태식이 긴장한 얼굴로 바라봅니다. 태식이 속삭입니다. 저 사람 저도 봤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저를 쫓던 차에서 내린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기철이 태식을 쫓았습니다. 기철이 태식을 쐈다는 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기철과 44년 전의 일, 그 연결고리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습니다. 태식도 아무 말 없이 바라봅니다. 창고방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밖에서 까치 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내일 얘기하자. 창고방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쉽니다. 벽장 속 상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다가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엽니다. 낡은 상자가 보입니다.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엽니다. 오래된 냄새가 납니다. 세월의 냄새입니다. 신문 조각이 있습니다. 태식이 갖고 있던 것과 같은 날짜의 신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지면의 다른 조각. 두 조각을 머릿속에서 맞춰봅니다. 퍼즐처럼 들어맞습니다. 신문 조각 옆에 희미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편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28살 때, 그 옆에 군복 비슷한 차림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눈가가 젖어옵니다. 사진 속에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대신 내 이름은 지워도 줬소.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아이를 내민 손,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44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갑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무등산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보입니다. 그 산을 바라봅니다. 산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결심합니다. 내일 태식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44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을. 밤이 깊어갑니다. 안방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등잔불이 방 안을 어스름하게 밝힙니다. 요즘은 전기불을 쓰지만 오늘 밤은 왠지 등잔불이 켜고 싶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44년 전 이 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밤을 새우던 그때 생각이 나서입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신문 조각, 사진, 찢어진 편지, 44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손에 닿을 때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립니다. 오래되어 약해진 종이입니다. 조심스럽게 펼쳐 글자를 읽습니다.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대신 내 이름은 지워도 줬소. 그 아래 덧붙여진 문장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동수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시오. 동수, 그 이름이 가슴에 박힙니다. 그날 밤 없고 산을 내려온 아이, 3살배기 아이입니다. 울지도 않고 등에 매달려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동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창고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태식이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굴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태식이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손을 내밀어 막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상처 터진다. 태식 옆에 앉습니다. 방바닥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손에는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사진을 꺼냅니다. 그리고 태식에게 보여줍니다. 태식은 사진을 받아듭니다. 등잔불빛에 사진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숨을 멈춥니다. 눈이 커집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눈, 코, 입 전부 같아요. 근데 왜 할머니 집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그날 밤 없고 산을 내려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맡긴 아이입니다. 말도 안 돼. 넌 아이가.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저 올해 53입니다. 태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이름이었다고. 원래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어요. 다 알면 위험하다고만 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편지로 갑니다. 찢어진 편지.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동수입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젊은 남자가 아이를 맡기던 장면. 남자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 상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만 걱정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남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울음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맡겼습니다. 친척이라고 둘러대고 고아원에 맡기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셔츠를 걷습니다. 왼쪽 가슴 아래에 오래된 흉터가 있습니다. 길게 봉합한 자국입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아문 흉터입니다. 숨을 삼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 흉터 너 어릴 때 넘어져서 꿰맨 자리.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흉터를 기억합니다. 그날 밤 아이를 업고 내려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가슴 쪽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처를 꿰맸습니다. 바느질하듯이 바느질 솜씨가 서툴러서 흉터가 크게 남았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아이에게 평생 남을 흉터를 만들었으니까요. 거의 울부짖듯 말합니다. 너는 동수냐? 내가 그날 밤 업고 나온 애가. 태식은 눈을 붉힙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힙니다. 제 진짜 이름이 동수였다는 말 아버지가 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동수다. 그리고 너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 무등산 아래 사는 할머니다.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산에 데려와야 한다고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바닥에 무너져 앉습니다. 주저앉아 얼굴을 감쌉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목 놓아 울고 싶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44년 동안 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44년 동안 남의 아이를 살렸다고 그것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그 아이의 행복을 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총상을 입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을 뻔했습니다. 태식이 손을 잡습니다. 힘없는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체온이 전해집니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늘 말했습니다. 너를 살려준 사람 덕분에 네가 있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난 진실을 숨겼다. 네 아버지 일도, 그날 밤 일도 다 숨기고 살았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가 그때 말했으면, 입을 열었으면, 네 아버지도 평생 숨어 살지 않았을 거다. 태식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도 숨기며 살았어요. 평생 숨어 살았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까지 이름을 되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묘비에도 가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던 남자. 그 남자도 평생을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 없이, 존재 없이, 죄인처럼 살다가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으로 여명이 스며듭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웁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듭니다. 결심이 선 얼굴입니다. 병원에 가자. 태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 가면 저 찾는 사람들 바로 옵니다. 병원에 제 이름이 뜨는 순간 끝이에요. 이를 악무입니다. 그럼 경찰서 가자. 경찰한테 신고하자. 태식은 한숨을 쉽니다. 깊은 한숨입니다.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태식은 똑바로 쳐다봅니다. 44년 전에도 누군가 덮었으니까. 경찰이든 누구든 위에서 덮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덮은 사람,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마을에 있는 사람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무등산이 보입니다. 아침 안개에 쌓인 산입니다. 그 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산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철이, 그때도 기철이었어. 그놈이 그날 밤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봤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총소리가 나는 것을 봤는데도 입을 다물었다.
내 목숨이 무서워서, 내 가족이 무서워서, 동생이 끌려가는 것도 봤으면서 나는 숨었다. 그래서 44년을 숨겼다. 그 결과가 지금 이거다.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총상, 태식을 봅니다. 태식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버텨라. 내가 방법을 찾을게.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44년 동안 그래왔어. 혼자 숨고, 혼자 참고, 그 결과가 이거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거다. 같이 끝낼 거다. 창고방을 나와 안방으로 향합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부를 뒤집니다. 손녀의 번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손녀는 기자입니다. 광주의 지역 신문사에서 일합니다. 망설입니다. 손녀를 이 일에 끌어들여도 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가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손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 44년 전 얘기다. 다음날 새벽 계획을 세웁니다. 태식을 마을 밖으로 빼돌려야 합니다. 어젯밤 손녀 수진에게 전화한 뒤 밤새 머리를 굴렸습니다. 수진이는 내일 아침 광주 시내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선배도 연락해두겠다고요. 첫 번째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 버스만 타면 됩니다. 태식에게 남편의 옷을 입힙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깨끗합니다. 남색 점퍼, 회색 바지, 낡은 운동화. 태식은 아직 걷기 힘들어하지만 부축을 받아 일어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밤새 열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습니다. 괜찮냐? 태식은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라.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된다. 태식의 팔을 부축합니다. 두 사람이 창고방을 나섭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둡습니다. 별이 몇 개 보입니다. 대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마당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춥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니 태식을 뒤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박기철 이장이 내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내 둘이 따라 나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입니다. 어깨가 넓고 눈빛이 차갑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입니다. 기철이 웃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입니다. 눈은 웃지 않습니다. 아침에 숨기는 거 있죠? 강하게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뭘 숨겨? 네가 미쳤냐? 기철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립니다. 라이터를 켜불을 붙입니다. 담배 연기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집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섬뜩합니다. 기철의 얼굴을 봅니다. 44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44년 전에도 아침에는 참 착했어. 기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합니다. 그때도 사람 하나 살려주겠다고 산으로 업고 가더만.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기철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온 것까지. 너 그걸.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빱니다. 내가 그 산에서 뭘 했는지 아지매가 다 봤잖여. 다 알면서 44년을 입 다물고 살았지. 기철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검은 총신이 새벽빛에 번쩍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총입니다. 진짜 총입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근데 말이요.
세상은 참 공평해. 기철이 총을 손에서 놀리며 말합니다. 그때 살려준 애가 커서 돌아와서 아짐의 인생을 흔들어 놓네. 창고방 쪽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태식이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밀어 넣었는데 다시 나온 것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합니다. 혼자 두고 숨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식이 기철을 봅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군요. 기철은 태식을 보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래, 내 아버지 참 끈질겼어. 44년 동안 숨어 살면서도 증거를 모으고 있더라고. 기철이 코웃음을 칩니다. 근데 결국 늙어서 죽기 전에 너를 보냈구먼. 아들한테 떠넘긴 거야. 비겁하게. 태식의 주먹이 떨립니다. 분노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소리칩니다. 기철아, 그만해. 사람이 죽어가. 기철은 차갑게 말합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아침에 사람 죽는 거 처음 봐요? 그 말이 비수처럼